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에피소드별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 조선은 그렇게 망했을까? 왜 일본은 그렇게 흥했을까? 그리고 어떤 강대국은 어떻게 강대국이 됐고 어떤 나라는 왜 그렇게 약소하고 초라하게 변해버렸을까? 라는 데 대한 의문이 다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씩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공부를 해오면서 얻는 결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의 까지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게 대본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말이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간단한 PPT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 제목은 이렇습니다. 역사의 동력, 지성과 교류라는 내용입니다. 역사는 지성과 교류라는 큰 두 변수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과 교류의 주체는 바로 인재입니다. 1450년입니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 아마 이름 기억나실 겁니다. 금속활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물론 금속활자를 처음 만든 국가는 고려였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금속활자와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활자는 조금 역사에 미친 영향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1450년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 사람들이 활자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쇄업체들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는 포도를 짜는 착즙기, 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마침내 금속활자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원했던 거는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상인이었으니까요. 인쇄업자였으니까요. 중세와 근세를 나누는 기준 중에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세 때는 교회 사람들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주술을 만들어 판 거죠. 면죄부를 산 사람들은 천당으로 간다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속활자로 대량 인수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위 업자들이 이 면죄부를 그때까지는 펜으로 쓰다가 금속활자로 대량 인쇄를 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면죄부를 파는 교회 사람들을 보다 못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의 반박문이라는 문서를 교회 앞에 내겁니다. 이러하니까 교회를 개혁을 한다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면죄부가 아닌 95개조 방방문까지도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해서 인쇄가 대량으로 인쇄가 돼서 2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라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선하든 악하든 모든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대량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훗날 마녀사냥을 하기 위한 마녀사냥 기술까지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대량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활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구텐베르크 금속활자가 역사에 미친 영향은 바로 이겁니다. 대량의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이 되고 그 정보가 격렬한 경쟁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쟁 속에서 더 역사의 합리적인 정보가 선택이 되고 대중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그 대중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게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활자의 최대의 성과입니다. 고려의 금속활자 그리고 조선의 금속활자는 많이 다릅니다. 이 금속활자는 정보를 독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실록이나 불경 같은 그런 귀한 정보를 금속활자로 인쇄를 해서 불과 몇 부밖에 찍지 않고 그 활자판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일반 대중은 그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죠. 물론 한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자는 몇십만 자가 되기 때문에 모두 합치게 되면은 이 중북대에서 20 몇십만 자가 넘는 그 한자를 활자처럼 만들기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죠. 기술적으로. 어찌됐든 이런저런 이유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와 고려의 금속활자는 역사를 바꾸는 영향이나
경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는 그 이후의 역사와 그 전의 역사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게 1450년입니다. 1452년에 마침내 바티칸에서 공인하게 됩니다. 이 금속활자로 성경책을 찍어서 거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채색 판화까지 인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이를 바티칸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이 금속활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대중은 물론 종교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핵무기 같은 그런 무기로 변신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이 금속활자를 특허를 내질 않았습니다. 실수였죠. 특허를 냈다면 이 사람이 떼돈을 벌었을 텐데 만들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특허가 없는 이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구텐베르크는 굶어 죽었습니다. 눈도 멀어서요. 어찌됐든 그 역사 속에 남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상인이었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1453년입니다. 세계사를 완전히 뒤집어 바꿀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그 해에 동로마가 멸망을 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동로마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탄불이라 불리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들어가서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킨 달입니다. 그게 1453년 5월 달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경제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탄불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그랜드 바자라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서교역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온 물산이 바로 그 그랜드 바자에 모여서 거기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국가 상인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랜드 바자가 폐쇄가 돼버린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이 그랜드 바자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엄청 높여버린 겁니다. 그때까지 중개무역을 통해서 떼돈을 벌고 있었던 지중해 국가들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보고 저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 바로 포르투갈이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포르투갈 지도자였던 엔리케라는 왕자가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때까지 우리는 육지의 길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길은 저 바다다. 그때까지 무적행, 바닥이 없는 지옥으로 알고 있었던 그 바다를 길로 선언을 하고 자기의 졸개들과 자기 스스로도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그 포르투갈 배들이 대서양을 남하를 하고 희망봉을 건너서 인도양을 발견을 하고 물론 유럽 중심이었죠. 인도양을 개척을 하고 인도로 가고 동아시아로 갑니다. 그게 대항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로써 대항해 시대 바닷길이 발견되면서 이렇게 지구는 점점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교류가요. 이렇게 지성적으로는 구텐베르크 활자에 의해서 교류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 지성이 실천이 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동로마를 멸망시킴으로써 큰 득을 보겠다고 마음먹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텐베르크 활자를 쓰는 인쇄업자들이었습니다. 금속활자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라는 새로운 시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저 코란을 쓰고 있던 아랍 글자, 손으로 쓰기 힘든 그 글자를 이제 나팔자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인쇄업자들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바로 건너서 이스탄불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보스포러스라는 해협 하나만 딱 건너면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 대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속활자라는 핵무기가 그때 태동하고 있었죠. 이 핵무기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그 시장마저 장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그 지식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는 필경사라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결탁해서 공문서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아라빅 글자를 손으로 써서 공문서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사문서를 만들어주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서점 혹은 이 인쇄업자들이 금속활자를 들고 이스탄불에 왔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을 잃는 겁니다. 백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경사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로비를 하고 그리고 밀합금을 맺고 있던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황실에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필경에서 8명, 자그마치 8만 명,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에 살고 있던 필경에서 8만 명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하렘에 로비를 해서 마침내 이 서점 및 금속활자 인쇄소를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명분이 냈습니다. 아라빅 글자는 신성한 문자다. 이걸 어떻게 납에게 맡길 수가 있는가. 우리들 자기들처럼 종교를 알고 신심 있는 사람들만이 이 문서를 쓰고 기록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죠.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금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해협만 건너면 금속활자가 장악을 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무산이 돼버립니다. 자그마치 200년 정도 지난 1727년에야 처음으로 이스탄불 안에 인쇄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100년이 더 지나서 압둘 메지트 1세라는 사람이 근대화 정책을 시행할 때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생산된 게 없었습니다. 그 274년 동안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전체에 출판된 책이 모두 142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에 누군가가 그 당시 고위 관리들이 가지고 있던 장서 목록을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44명이 장서를 1267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928권이 종교서적이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는 고전의 부활을 뜻합니다. 고전의 부활은 왜 가능했는가? 그 옛날 1000년 전, 1500년 전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전의 과학과 철학이 모두 이슬람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케미스트를 그러죠. 그런 모든 과학 용어들은 모두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용어들입니다. 그렇게 중세 유럽에서 건너와 있던 그 과학들이 모두 이슬람 안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안에 있다가 동로마가 가지고 있다가 그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그 과학을 공부하던 학자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중세가 아닌 근대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그 근대의 시작을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보존하고 있던 과학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근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슬람은 이렇게 그 이후 500년 동안 200년 넘게 500년 동안 아무런 발전 없이 그대로 정치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고급 정부가 독점이 되고 고급 정부가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그 대중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였던 금속활자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딘가가 패턴이 조선하고 비슷합니다. 조선을 가볼까요? 1529년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은 이때 중종때입니다. 그때 서점이 한번 생길 뻔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득강이란 대사관이 서점을 설치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때까지 서점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살 것이므로 서점이 생기면 유생들이 한 가지 서책을 다 읽고 나서는 그 책을 팔아서 다른 책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책 파는 것을 그르게 여겨서 팔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묶어서 두고 높이 쌓아두기만 하고 한 번도 펼쳐서 읽지 않아 존만 먹는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라고 상소를 하죠. 중종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듯합니다. 왜냐하면 책이란 것이 그 당시 종이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유로 책이 유통이 안 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서점이라는 게 생기면 그 서점에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정승들한테 토의를 하라고 하죠. 다음 날 새 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와서 중종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과부들 중에 책을 팔 사람이 있다 해도 사사로이 매매하지 서점에다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는 조치하지 않고 서점만 설치한다면 법이 어떻게 시행되겠습니까? 시행될 수 없는 법을 세우면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있게 됩니다. 해가 된답니다. 서점을 세우면. 과부들이나 책을 팔지 과부들이 책 파는 거를 국가가 관여해서 서점이라는 제도를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유익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유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파는 사람들은 과부들,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서점이 있으면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보는, 고급 정보는 유생이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독점해야 하고 과부, 그러니까 여자는 책을 읽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생계를 꾸리려고 하는 그런 천박한 의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서점이 생겨서 책이 유통이 되면 이런 책이 쓸모없이 돼버리고 책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책이 가버린다는 그런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종 때 서점이 생길 뻔했다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30년 지나서 명종 때 또 한 번 책을 파는 서점을 만들자는 논의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 사원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점입니다. 서사의 법은 신들이 처음 창설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중종조에 이미 그 법을 세웠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거듭 밝혀줄 뿐입니다. 그런데 상께서는 연세가 한창 장성하고 학문이 고명하여 일의 시비와 법의 편부를 이미 분별하고 계실 터인데 자주 수의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을 뜻합니다. 이해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서점 이때 또 한 번 생길 뻔했다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조선에서 서점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마치 구텐베르크의 활자를 오스만 투르크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일이 100년 뒤에 벌어진 겁니다. 조선은 국가가 지식을 독점했던 시대였습니다. 책을 만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과거를 위한 수험서로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언해 이런 제목이 붙은 그런 책들은 과거 시험에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 한문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전과로서 표준 전과 같은 개념으로서 그런 언해책이 만들어집니다. 그 성리학 서적을 언해를 해서 이를 참고로 공부를 해서 성리학으로 과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벼슬을 할 자격이 생기는데 벼슬 자리를 얻게 되면 그 성리학으로 또 나라를 운영을 합니다. 지식이 아주 좁게 그리고 깊게 유통이 됩니다. 양민 또한 과거 시험을 볼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민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농사를 져야 하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읽었느냐? 백성 교화를 위한 출판을 합니다. 국가에서. 충과 효 그리고 여자들에게 또 이 체제 수능을 강요하는 충효열이라는 그런 성리학적 이념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념 서적을 보급합니다. 상강행실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 국가가 생산한 그런 서적들입니다. 이렇게 조선은 지식을 국가가 독점을 하고 활자를 국가가 독점을 하고 출판을 국가가 독점을 하고 유통을 국가가 독점을 하고
그리고 돈 있는 양반집에서는 목판으로 자기들의 문집을 찍어내고 정보가 그리고 학문, 학술이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시장 자체를 국가가 독점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너무 유사합니다. 이제 일본을 볼까요? 일본에는 나가사키 데지마라는 작은 인공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복원을 해서 있습니다. 축구장보다 작습니다. 이 섬이 1641년에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임대가 됩니다. 일본은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임진왜란 전부터 유럽과 교류를 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조총이라는 게 포르투갈에서 온 상인들로부터 조총을 구입을 하고 그게 교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641년에 네덜란드 사람들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교류를 시작을 하면서 전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를 네덜란드 사람들에 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 유럽의 문명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학이 들어왔고 그다음에는 천문학이 들어왔고 항해술이 들어왔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네덜란드 파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 학문이 점점 나가사키와 지금의 도쿄인 에도를 중심으로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문을 파란 사람들이 가르쳐 줬다고 해서 란가쿠, 난학이라고 합니다. 이 난학은 유럽 문명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유럽이 들어와서 유럽 사람들이 자꾸 가르쳐 줍니다. 교육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가사키라는 그리고 데지마라는 축구장 반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섬을 열어놓은 덕분에 생전 억만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와 지식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일본의 지성인들과 네덜란드 혹은 유럽의 지성이 서로 만나서 교류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 교류를 허용해준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도쿠가 요시무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개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래야지 자기 권력이 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진흥을 합니다. 물론 일본도 쇄국을 했었고 그리고 학문도 성리학 위주였습니다. 그 성리학은 당, 송, 명 이럴 때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식인들이 전파해준 성리학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데지마라는 섬이 있었고 네덜란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럽 문명이 또한 공존을 했었습니다. 이 란가쿠를 도쿠가 요시무네가 진흥을 합니다. 왜냐? 그 란가쿠에 들어와 있는 책을 보면 그림이 많거든요. 이 그림을 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글을 못 읽는 백성들한테도 도움이 되겠구나. 번역해라. 그래서 란가쿠 진흥을 합니다. 번역을 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 망가라 그러죠. 애니메이션. 이 시작이 바로 이 에도 시대에 이 도쿠가 요시무네가 계속 진흥을 했던 란가쿠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조선 의학을 수입을 합니다. 동의보감을 수입을 합니다. 사람 고치는 게 최고였으니까요. 그리고 조선의 토산품을 조사를 해서 인삼투착화에 성공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슴, 사양노루인데 저 사양노루가 이 18세기에 조선에 어떻게 살았고 어디에 살았고 크기는 얼마나 되고 약용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저렇게 요시무네의 지휘하에 만든 조선의 약용 동식물 도감을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만큼 이 란가쿠를 비롯한 이런 실용주의적이고 정보에 대한 갈구 그리고 정보를 알아보는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안목 이게 일본에서는 그게 있었습니다. 14년입니다. 스키타 겐파쿠라는 일본의 의사가 해체신서라는 번역서를 만들어냅니다. 해체신서의 해체는 해부라는 뜻입니다. 신서는 새로운 책이라는 뜻이겠죠. 그 전에 없던 뱃속에 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는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네덜란드의 해부학 서적을 7년을 걸쳐서 번역해 놓은 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동판으로 만든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스키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동의보감 그리고 또 황제 내경 이런 그 옛날 의학 서적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란각구를 통해서 들어온 자기 인체 내부하고 너무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하던 차에 자기하고 같은 동료 의사 한 사람과 이 나가사키에 대지마를 자주 오가는 어떤 통역사 이렇게 세 사람이서 타페 아나토미아라는 책을 구한 다음에 이걸 번역을 해보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그만 7년이 걸립니다. 방식이 이랬습니다. 여기에 코에 뭐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화살표가. 그리고 뭐라고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건 코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세 명이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면 그걸 코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앞에 무언가 더 적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앞에 적혀 있는 그 단어가 다른 어떤 조금 뾰족하고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부위하에도 같은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높다는 뜻이다. 해서 또 일주일 동안에 한 단어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 7년 동안 만드는 책이 해체신서입니다. 해체라는 말 해부로 바뀝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의학 용어 있지 않습니까? 갑상선, 동맥, 정맥, 임파선 모두 이 책에 있습니다. 모두 근대 의학 용어는 인체에 대한 용어는 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겐파쿠가 이 책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세상에 호걸 같은 인물이 있더라도 잘못된 습속이 눈과 귀를 현혹하여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진실로 면목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머리를 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의 논리나 그 옛날의 단어로 새로운 거를 아무리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한다더라도 풀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면목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고 이 사람은 이 해체신서를 쓰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훗날 아주 훗날 조선과 일본이 달라지게 길이였기도 합니다. 역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즉 이슬람 문명과 서구 기독교 문명이 근대 이후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란각구를 통한 교류, 아니 란각구를 만든 대지마 속에서의 교류, 그리고 저 오스만 투르크 초기에 금속활자를 통한 정보의 유통과 전파 그리고 교류, 딱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1992년에 당시 일본 천황 아키히토가 논문을 씁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자였습니다. 식물학자였습니다. 논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본 선인들은 일본 의사에게 유일한 정보 소스였던 중국 전통 의사의 오류를 폭로하고 관찰과 개방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교사 한 명 없이 유럽에서 온 책들의 의지에 유아기 단계의 일본 과학을 발전시킨 자기네 선인들에게 감사한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금 만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흡수를 해서 일본 것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단한 자신감이고 우월감입니다. 1776년입니다. 스키타 겐파쿠가 저렇게 해체신서라는 책을 자기 완전 토착화된 일본 학문으로 만들고 나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1월 25일 그 당시에 청나라 실세였던 북양 대신 이용장과 일본 공사 모리 아리노리가 담판을 갔습니다. 회의를 했던 이유는 그 바로 몇 달 전에 일본이 근대화를 치던 일본이 영국제 군함 운양호를 사서 그 운양호로 강화도를 포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1853년에 미국 페리안도에 당했던 것처럼 한 포로 조선을 개방해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우리는 황제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외교를 할 자격이 없다,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리 아리노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해서 이용장을 만나러 간 겁니다. 첫날에는 조선이 속국 맞냐라고 따져 물죠.
그랬더니 이용장이 속국은 속국인데 뭐 조약은 뭐 대충 알아서 하고 얼버무립니다. 그러면 아리노리가 그럼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걸로 알겠다 하고 저는 첫날 회담을 맺고 이튿날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용장 50이 넘은 꼰대였고 아리노리는 30살 먹은 새파란 사람이었습니다. 이용장이 꼰대처럼 묻습니다. 왜 귀국은 서양 옷을 입는가?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죠. 옛날 옷은 놀기에는 좋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데는 맞지 않았다. 우리는 가난하고 싶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했다. 맞는 말인데 꼰대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용장이 또 이럽니다. 의복 제도는 조상에 대한 존중의 표시다. 만대 후세에 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리아리노리가 아주 되바라진 반격을 합니다. 조상이 지금 살아있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1000년 전 우리 일본 조상들은 중국 옷이 당시 일본 옷보다 우월해서 중국 옷을 택했습니다.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은 어떻게든 배워서 따라합니다. 그게 일본의 미풍양속이다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은 어떻게든 배워서 따라하고 그게 일본의 미풍양속이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 장점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기 남의 나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장점이고 단점이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바로 교두를 통해서 얻어낸 가치입니다. 바다를 꽉 막아놓고 바깥 나들이를 안 하거나 바깥에 들어온 사람들을 막아버리면 거기에 나란지 장점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고대부터 일본은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고대의 유일한 교류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 많은 선진 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더 선진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후진 문물을 다 버리고 새 문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일본보다 아니 중국보다 훨씬 대단한 문명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취한 겁니다. 이유는 가난하고 싶지 않았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강대해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게 교류를 통해서 얻어낸 가치입니다. 그게 내부의 지성을 키우는 힘입니다. 키워진 그 지성이 또 교류를 강화하고 강화된 교류가 또 지성을 더 내부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의 장점을 내 나라의 장점으로 만듭니다. 그게 근대에 올수록 점점점 더 강력해지고 영향을 발휘하는 역사의 동력입니다. 같은 시대에 신유한이라는 조선통신사가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일본과 교류를 할 때 일본을 오갔던 지식인 집단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이 신유한이 그 당시에 사서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기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사카는 서적의 많음이 실로 천하 장관이었다. 대단하죠. 조선은 서점 자체가 없는데 오사카는 서적의 많음이 실로 천하 장관이었답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길은 깨끗하고 똥오줌이 없고 여자들은 다 비단 옷을 입고 다닌다. 이걸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서점을 만들자. 우리도 대량 생산을 해서 책값을 싸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건의를 했어야 그 정책화를 하자고 주장했어야 제대로 머리가 박힌 양심이 박힌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신유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 뒤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천하장관이었다는 말 여기 뒤에 애석하게도 번화 부기가 잘못돼 일개 흑인형에게 입혀져 있구나. 자, 저쪽 나라에서는 지성과 교류를 통해서 남의 나라 장점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쪽 조선의 최고의 지식인들은 그 천하장관을 보고 왜 저 오랑캐 클구로 만든 인형들이 저런 번화 부기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안타까워하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 신유한 사람이 심성이 못 돼서였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심성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서점이 많은 건지, 왜 조선에는 서점이 없고 왜 흑인형들이 저렇게 부귀영을 누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교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리학이라는 대륙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는, 사멸하고 없는 그 학문의 세계, 그 테두리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교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류를 통한 지성의 개방과 지성의 성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조선 통치사들이 12번씩 13번씩 갔다 왔지만 이를 통해서 조선이 배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통치사들에게 왕들이 내린 명령은 가서 마음껏 우리 소중화, 사라지고 없는 명나라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조선의 소중화를 마음껏 자랑하고 오라는 그런 어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786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신유한이 1718년에 다녀왔고 그리고 1786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병오소회라는 국정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정조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근대화와 비슷한 교류와 생산을 주장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북학파라 그러는데 거기에 속했던 박재가라는 선비가 이렇게 이 국정토론회 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나라의 태단은 가난이다. 다른 나라는 사치로 인해서 망한다지만 우리나라는 검소함으로 인해서 쇠퇴할 것이다. 비단 옷을 입지 않으니까 비단 짜는 기계가 없다. 여인들은 일이 끊겼다. 물이 새는 배를 타고 목욕시키지 않은 말을 타고 찌그러진 그릇에 담긴 밥을 먹고 진흙더미 집에서 지내니 온갖 제조업이 끊겼다. 세상이 나빠져서 백성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이는 나라가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과 통상을 하고 서양인을 고용해서 기술을 익히고 4대 부역의 장사를 허용하자. 일본과 티벳, 자바성과 몽골까지 전쟁이 사라진 지 200년이 됐으니까 나라를 잘 정비하면 10년 뒤쯤 되면 조선 왕국은 거적대기 초가집이 화려한 누각으로 바뀌리라. 이 박재가라는 사람은 북정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그 청나라 수도를 보고 까무라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책들, 으리으리한 집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서양 사람들을 보고 아, 이 오랑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천박한 데가 아니구나. 이런 선진국이다. 이걸 배워서 이 사람들이 선진국의 이유로 파악을 하면 조선 또한 이 청나라만큼 혹은 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하고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다가 정조가 국정대토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작심을 하고 저런 이야기를 내건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갇힌 채 살았던 조선의 지성계는 굉장히 어쩌면 오스만 투르크보다 훨씬 더 딱딱했습니다. 깨뜨리기에. 이때 정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재가에게 여러 조목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니 내 식견과 취향을 볼 수 있구나 라고 동그라미 5개 쳐주고 그냥 치워버립니다. 대신에 정조가 받아들인 국가 정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사원 김이소와 대사관 신풍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북경에서 사오는 책들은 우리 육아의 글이 아니다. 부정한 서적이다. 사교, 천주교가 유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 서적 탓이다. 또 나라 기강이 문란해지고 법이 해이해졌다. 사신들이 그 나라 사람들과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기강이 문란해지고 법이 해졌다. 서적 수입 금지, 그리고 대화 금지, 교류 금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정조가 금지할 뿐만 아니라 아예 금지 법안을 마련하라고 그저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바로 그 현장에서 비변사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법안을 내놓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개인적인 왕래 금지, 필당 금지, 선물 및 편지 금지, 적발되면 압록강 건너온 자마저 처벌할 것, 요망한 이단서적 수입을 금지하고 적발할 때는 이 책들을 태워버릴 것, 마지막으로 적발에 실패한 의주 부윤, 의주 시장은 처벌할 것. 순식간에 학문이 갑자기 붕괴가 되고 교류가 붕괴가 되고 지성이 붕괴가 되어버리고 모든 게 금지가 되어버립니다. 서적 금지하자는 이야기, 또 교류를 금지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대사원 김이소와 대사관 신풍지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대토론회가 열린 날이 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실록을 보면 이 김이소와 신풍지가 대사원과 대사관에 임명된 날이 바로 전날 2월 19일입니다. 조선 왕실 내에서 정부 내에서 가장 말빨이 세고 가장 권력이 센 대사헌과 대사관에 김이소와 신풍진 사람을 바로 전날 발령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한테 정조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시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독고가 요시무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방성, 융통성 너무나 비교되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비단 조선과 일본 혹은 무슨 뭐 오스만 투르크와 동로마 아니면 유럽 제국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인류사에 너무나도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인재들이 교류를 통해서 지성을 성장시키고 또 지성을 통해서 또 교류를 더 확대를 하고 더 많은 인재가 배출될 때 그 조직과 그 국가는 흥합니다. 그 반대되는 국가와 그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얘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선 그리고 일본입니다. 자, 이 병오소회라는 국정대토론을 개최한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서학을 금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조가 꿈꾸고 있던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자꾸 망가뜨리는 게 서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학이 남인들, 정조가 좋아하는 남인들이 자꾸 서학을 채용을 하고 수용을 하고 믿게 되니까 체제, 성리학적인 체제를 지키고 이 정조가 아끼는 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택한 게 물리적인 처벌이 아니라 이 서학 자체를 금하고 이 서학을 금하기 위해서 성리학만 학문으로 인정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정학, 바른 학문, 성리학을 더 확대를 시키면 서학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굳은 신념으로 정조가 그런 정치를 계속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생긴 게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문체반정입니다. 낡은 문체를 완전히 고치고 돈역 구체하고 금하라. 1792년 10월 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낡은 문체라는 것은 청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당시에 10몇 년째 유행하고 있는 청나라 문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배관잡기라 그럽니다. 비속하고 음란하면서도 그럴싸한 맛을 지닌 자질구레한 글들. 이 낡은 문체를 금하라. 대신 우아한 고문, 공자와 맹자시대 그리고 주의시대의 고문으로 돌아가라. 글 스타일은 물론 글 소재와 글 주제도 그렇게 하라. 라고 문체 반정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완전히 학문이 한 치 앞도 옆으로 1도도 2도도 3도도 벗어날 수 없도록 그물을 쳐버립니다. 그게 문체 반정입니다. 조선에 반정의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산군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 그리고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종 반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폐관 잡기를 몰아낸 문체 반정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가운데 최악이 바로 문체 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성을 말살시켜버렸으니까요. 정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자나 석가모니나 양주나 묵적이나 순자나 장자나 한비자뿐만 아니라 제자 백가의 수많은 글들로서 올바른 법과 떳떳한 도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 선왕, 공제를 삽니다. 선왕의 정당한 말씀이 아닌 것들은 모두 이단이다. 몽땅 이단입니다. 이게 조선의 문예 부흥을 일으킨 왕이라고 말한 정조시대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조가 조선의 학문을 진흥시켰다고 말들 하는데 교과서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가 진흥한 학문은 성리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학문은 그 이름 말살되기 시작합니다. 뭘 노자를 공부했다. 석가모니를 공부했다. 묵자를 공부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자 홍문관에 있는 수찬 윤광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소합니다. 정학, 성리학을 밝혀서 사설을 물리치라. 서학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홍문관에 있는 서양 책들을 큰 거리에서 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조가 이벤트를 하죠. 멀리 갈 필요 없다. 즉시 태워라. 그래서 홍문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궁궐 마당에서 이걸 다 태워버립니다. 학문은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서양 책들 가운데는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 그리고 또 홍문관 규장각 안에 있는 여러 책들 중에는 해부학 책도 있었고 천문학 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격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얘기하죠. 문풍이 이와 같이 된 것은 모두 박지원의 죄다. 열하일기를 내가 익히 보았으니 속일 수 없다. 열하일기가 세상에 유행한 뒤에 문체가 이와 같이 됐다. 결자 해제하라.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람 또한 북경을 여행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또 박제가처럼 엄청난 문물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쓴 글들이 열하일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글들입니다. 거기에 청나라의 풍물들이 아주 시시콜콜한 것도 다 적혀 있는데 거기가 그 열하일기가 이 폐관 잡기의 근원이라고 정조는 본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지방에 있는 사이에 남공철이라는 박제 친구에게 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자해제라고. 그런데 이 박지원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북학파의 태두입니다. 서울에 지금 탑골공원에 가면은 흰 탑이 있습니다. 이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흰 탑이죠. 백탑입니다. 그 백탑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박지원도 살았고 박제가도 살았고 이덕무미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청나라를 한 번씩 다녀온 사람들이었고 깨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박지원 밑으로 모여라 시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성하게 된 학파가 북학파고 백탑파입니다. 그 대장이 박지원입니다. 그 대장이 문체 반정의 타겟으로 찍힌 겁니다. 표적이 된 겁니다. 이 북학파 백탑파 자체가 찍혀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갖고 있던 생각이 근대입니다. 조금 물론 성리학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이 근대의 씨앗을 이 사람들 책에 기록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열하일기였고 박제가의 북학이라는 책이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조가 반성문을 쓰라 그럽니다. 자송문이라 그럽니다. 폐관 잡기를 받거나 쓴 온갖 벼슬아치들에게 반성문을 요구를 하죠. 근데 대부분 그리고 상당한 비율이 그 북학파들이었습니다. 자기 친구 남궁철에 의해서 편지를 받고 화들짝 놀란 박지원이 이렇게 남궁철에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실로 임금의 교화를 해치는 재앙스러운 백성이요 문단의 폐물이다. 현명한 군주께서 통치하는 시대에 형벌을 면한 만도 다행이네 하고 남궁철에 답하는 편지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은 정조 본인한테는 반성을 쓰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괄괄한 상남자 박제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반성문을 씁니다. 반성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소금으로는 짠맛을 내고 매실로는 신맛을 내고 겨자로는 매운맛을 내는 거다. 그런데 소금하고 겨자한테 왜 기장과 좁쌀 맛이 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천하의 맛이 피폐해지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실용으로 돌아가서 힘쓰는 게 신이 내가 배우고자 하는 바다. 개긴 겁니다. 정조도 껄고 웃고 말았죠. 하도 세게 개기니까요. 그리고 이 북학파 중에서 가장 여리고 여자처럼 마음이 약하고 글을 잘 쓰는 이덕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근데 1793년 정월 25일 양력으로 3월 7일 봄날 아침에 그 전날까지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북학파의 대부분의 사람들 반성문 자체를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붓을 꺾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근대에 대해서 논한 그 어떤 저술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북학파와 함께 씨앗으로 조금씩 자라고 있던 새싹들, 근대의 새싹이 그로써 문체 반정으로서 제초되고 말았습니다. 없어지고 말았죠. 이렇게 학문의 자유, 학문의 교류, 지성의 자유 그게 말살된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상, 학문이 통제되고 출판과 유통이 통제가 되고 정보가 통제가 된 채 조선은 19세기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성의 주체고 교류의 주체고 이를 통해서 부국 강병을
해야 할 그 주체인 인재가 통제가 돼버립니다. 박지원이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지원의 아들 박종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고록을 썼는데 아버지 박지원 이야기가 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는 현감으로 계실 때였다. 하루는 낮잠을 주무시고 일어나 슬픈 표정으로 아랫사람에게 분부하셨다. 대숲 속 그윽하고 고요한 곳을 깨끗이 쓸어 자리를 마련하고 술 한 동이와 고기, 생선, 과일, 포를 갖추어 성대한 술자리를 차리도록 하라. 아버지는 평복 차림으로 그곳에 가셔서 몸소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올리신 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한참 앉아 계시다가 서글픈 기색으로 일어나셨다. 그리고 상 위에 차린 음식을 거둬서 아정과 하인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뒤에 가만히 여쭤보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꿈에 한양성 서쪽에 옛 친구 몇이 날 찾아와 말하기를 자네 산수 좋은 고을 원이 됐는데 왜 술자리를 벌려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가 라더구나. 꿈에서 깨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두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마음이 서글프더구나. 그래서 상을 차려 술을 한 잔 올렸다. 그러나 이는 예법에 없는 일이고 다만 그러고 싶어서 했을 뿐이니 어디다 할 말은 아니다. 인재가 사라지고 없던 겁니다. 아무도 근대를 품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정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 내려온 맥의 주사는 삼각산이다. 듣건대 수십 년 전 북한산성 아래에 소금을 쌓고 그 위를 덮어서 태워 소금산을 만들고 이 맥을 눌렀다고 한다. 서울과 경기 땅에 인재가 없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내 말이 비록 상식에는 어긋난 듯하지만 이치로 보아 있음직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소금산을 헐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성리학으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현명한 군주 정조가 이렇게 인재가 없는 이유를 듣도도 못한 소금산이 맥을 눌러서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우물쭈물대고 있죠. 그랬더니 정조가 이렇게 묻습니다. 소금산은 어디 있는가? 빨리 찾아서 그 소금산을 없애야지 우리 조선에 인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내 말이 비록 상식에는 어긋난 듯하지만 이치로 보아 있음직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굽니까? 천하의 정조입니다. 찾을 흉내는 내야죠.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일이 마침내 정지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1797년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재, 근대를 품고 있던 인재가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정조가 죽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19세기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면서 박 터지게 근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을 때 그 세계 속으로 조선이 들어갑니다. 순조가 즉위를 하죠. 그 이후 대원군, 다시 말해서 고종이 즉위할 때까지 63년을 우리는 세도정치라고 부릅니다. 엉망진창이 더 엉망진창이 됐던 그 60년 세월이었습니다. 자, 결국에 인재의 통제가 인재 부재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더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세도정치 기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청나라와 조선과 일본과 관련해서요. 1840년에 아편전쟁이 벌어집니다. 천하를 휘두르는 호랑이인 줄 알았던 청나라가 서양 세력에 일거에 무너집니다. 영국이 만든 철갑선 네메시스호의 포 한 방에 청나라 해군과 육군이 작살이 나버립니다. 그때 깨닫죠. 서양 사람들이. 허당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서세 동점.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오게 된 게 바로 이 아편 전쟁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아편 전쟁은 그 이후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 정부를 긴장을 시킵니다.
일본은 특히 그랬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교류를 통해서 유럽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유럽, 특히 네덜란드를 통해서 많은 유럽 문명을 수입을 하고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란가꾸라는 독특한 학문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근대를 준비해왔던 그런 문명체였습니다. 그런데 아편유적이 터진 겁니다. 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철갑선이 저 황제국을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미국 페리함대가 내항을 해서 대파를 쏴댑니다. 이 이야기도 이미 네덜란드 사람들이 예고를 해놨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배가 올 텐데 함부로 개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개항을 해라.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과도 싸우고 프랑스랑도 싸우고 싸웁니다. 싸울 때마다 이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군비를 강력하게 만들어야겠다. 우리도 교류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또 연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한테 깨지면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영국한테 깨지면 영국으로 비밀리에 유학생을 보냅니다. 또 영국한테 깨지면 또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프랑스한테 깨지면 또 프랑스로 몰래 유학생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왜 깨졌지? 우리들을 깨뜨린 저 힘은 근본이 뭐지? 이걸 알기 위해서 저렇게 배우로 보냅니다. 그리고 조슈아 사츠마라는 굉장히 큰 번이 있었는데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이 앙숙이 마침내 우리끼리 서로 싸우다가는 일본 자체가 없어지겠다 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큰 두 앙숙이 악수를 해서 만든 근대화 작업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성공하고 나서 3년 뒤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장장 1년 10개월 동안 미국과 유로 순방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일정 아예 왕창 늘려서 1년 10개월 동안 근대를 구경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독일에서는 헌법을 공부를 했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클 수 있는지 배웠고 상업을 배웠고 유통을 배웠습니다. 철도가 뭔지를 알았고 항해가 뭔지를 알았고 다 거기서 배웁니다. 이게 일본의 교류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그리고 교류를 통해 이 사람들이 하려던 게 뭐였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표입니다. 그때 이와쿠라 사절단의 총대장 단장이 이와쿠라 토모미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모미가 1872년 1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빨간 선내를 원안을 보시면은 일본식 상투를 하고 있고 옷은 일본 전통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는 또 서양 구두예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그래도 보수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한 달 걸려서 시카고에 도착합니다. 기차를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하는데 많이 느꼈겠죠. 지평선도 봤을 거고 빌딩도 봤을 거고 근대를 다 봤을 겁니다. 그 충격이 한 달 뒤 이런 사진으로 바꿔버립니다. 저렇게 단발을 하고 일본 옷을 벗어던지고 양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힘입니다. 아, 안 되겠다. 우리는 완전히 바꿔버려야겠다. 더욱더 교류에 매진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부국을 하고 강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힘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게 최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확 바꿔버립니다. 확 바꾼 게 뭘까요? 아까 스키타 견박구가 해체 신서 서문에 쓴 것과 똑같습니다. 진실로 그 면목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교류를 통해서 생성된 지성이 내린 판단, 난각구를 통해서 나온 일본 지성의 결론, 그게 저렇게 100년 뒤에 일본의 초근대화 작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성이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충돌을 하거나 교류를 통해서 강화되거나 하면서 계속 증폭되고 깊어지고 넓어질 때, 그때 완전히 체화된 지성이 한 조직과 국가를 선한 방향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이 진면목, 이 지성과 교류입니다. 이 진면목, 이 지성과 교류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다른 거를 배치를 하고 배척을 해버리면 이 진면목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성과 교류를 통해서 진면목을 깨달을 때 진정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혜택은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 우리 같은 시민과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이렇게 복잡한 연표가 있었습니다. 뭔지를 알았으니까요. 조선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준비할 지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편전쟁이 조선에서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위기의식을 불러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로 많은 사신을 보내고 염탐꾼을 보내고 상인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캐옵니다. 자그마치 5년 동안 정보 활동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한자로 세 글자 무사의, 아무 일 없다. 황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 황실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나라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항구 몇 개 개방을 했더라. 아무 일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항구 몇 개 연 거밖에 없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이 조선의 인텔리들, 지성들한테는 파악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성이 없었습니다. 옛 방식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에 조선에서는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11년, 그러니까 아편전쟁보다 30년 전이죠. 조선 통치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나도 차이가 나버린, 처음에는 이렇게 됐을지 몰라도 나중에 조선이 점점 떨어지고 일본이 점점 올라가는 그 지성사의 교류 필요가 없었으니까 일본은 그래서 없애버리고 조선에서는 일본이 전쟁 벌일 것 같지 않고 저 대륙에서도 청나라가 융성하니까 그냥 통치사 같은 거 돈 쓸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료를 시킵니다. 그 1811년입니다. 그 1875년에 운유호가 강화도를 공격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살갑게 서로 간에 인사하고 술을 마시고 시를 쓰고 글을 써주면서 교류를 하던 양국이 폭력적으로 저렇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그 폭력의 주역은 일본이었죠. 저 운유호가 영국 군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조일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상당히 평등 조약입니다. 역전됐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조선은 일본을 아주 하대를 했었는데 그 하대가 사라지고 이제 근대 국가라서 평등하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평등해져 버렸을까요? 서적이 많은 걸 보고 천하장관이었다고 해놓고 이게 왜 저 흑 인형들한테 가 있는가 하고 한탄했던 그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고 뭐가 장점이고 뭘 취해야 되고 이걸 전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인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재는 지성과 교류의 주체이면서 지성과 교류를 통해서 양성되는 게 인재인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벌어집니다. 일본에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에노모토 다케야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 사람이었는데 메이지 유신이 터지니까 반기를 들고 홋카이도로 도주해서 에조라는 공화국을 만듭니다. 반란군이죠. 당연히 토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수괴입니다.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에조 공화국 반란군을 토벌하라고 구로다 키요타카라는 젊은 군인을 파견을 합니다. 키요타카가 에노모토 다케야키한테 전령을 보냅니다. 항복하라. 너는 죽는다. 하지만 너의 부하들은 다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에노모토 다케야키가 그 전령한테 만국 해유를 전설하는 책을 탁 줍니다. 이 책은 뭔가 하면 이 에노모토도 네덜란드 유학파입니다. 그때 필사했던 책입니다. 국제법에 관한 해설 서적입니다. 이거를 전령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리 막부군은 모두 전멸할 것이다. 진지와 막사도 모두 불태울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이 책은 이 일본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이고 일본이 나중에 부국하고 강병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훼손되고 사라질 것 같아서 미리 준다. 꼭 구로다한테 전하라. 그래서 구로다가 이 책을 받습니다. 희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술 몇 개와 안주 몇 개를 갖다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살려줄 테니까 항복하라. 아깝다.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에노모토가 옥에 갇히죠. 당연히 반란군의 수괴니까 죽여야 됩니다. 근데 구로다가 삭발투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일본한테 필요하다. 충성할 사람이다. 살려야 한다. 자그마치 2년 동안 저렇게 삭발투쟁을 해서 결국에는 에노모토를 살려냅니다. 에노모토는 훗날 메이지 정부의 각부 대신을 역임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1814년에 러시아 특명 대사로 임명됩니다. 모스크바에 갔더니 조선 선교 교회사라는 책이 프랑스에서 발간됐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급하게 그 책을 구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구두로 번역을 하고 참사관이 그걸 일본말로 급하게 받아 적습니다. 그 서론이 조선의 개요가 적혀 있는 서론인데 이것만 일단 급하게 빨리 일본어로 번역을 한 뒤 이걸 외교 파우치로 도쿄로 보냅니다. 그게 1876년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때 강화도 조약에 일본 측 전권 특명 대사가 구로다 키요타카였습니다. 물론 구로다가 이 전권 대사를 하려고 이걸 살려준 것도 아니었고 또 조선 교회사 서론을 번역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맞아 떨어진 거죠. 이렇게 역사는 우연하지만 무언가가 맥이 있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인재가 인재를 알아보고 그 인재를 살려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성을 써먹고 국가와 조직을 위해서 새로운 교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AI 시대입니다. 젠슨 황 다 아시죠? 엔비디아라는 지금 AI 시대를 만들 때 필수 불가결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2016년에 세계 최초로 AI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딥러닝을 할 수 있는 DGX-1이라는 최초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입니다. 무게가 32kg이고 들어간 부품만 35,000개가 있고 가격은 자그마치 그 당시에 12만 9천 불입니다. 1억 5천 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걸 내놓으니까 발표의 날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윈도우가 돌아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비싸기만 하고 무겁기만 하고 몇십억을 불을 퍼부어서 만든 건데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비영리 관체가 전화가 와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젠슨 황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번 팔아먹는구나. 대박이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비영리 단체인 겁니다. NGO죠. 돈 주고 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 그냥 기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엄청 실망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기뻐서 그 최초의 DGX-1 자기 차 뒤에다 싣고 직접 배달 나갔습니다. 그쪽 CEO한테 엔비디아의 최초의 슈퍼컴퓨터 DGX-1을 갖다 안기죠. 그게 일론 머스크고 오픈 AI입니다. 소프트웨어계 AI의 천재 집단과 하드웨어의 천재 집단이 그날 2016년 8월 10날 만났습니다. 젠슨 황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론과 오픈 AI 팀에게 느낌표. 컴퓨팅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세계 최초의 DGX-1을 준다. 느낌표.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챗 GPT며 모든 것들의 시작이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저 2016년 8월 10일입니다. 고수인 인재와 또 다른 고수인 인재가 쓱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그런 세상을 그 이후 지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 인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 인재들이 만든 낙원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를 대처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인재라고 한다면 그 인재가 주체가 돼서 지성을 발전시키고 교류를 더 강화해서 서로 간에 인재가 만든 그 지성을 또 인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발전하는 게 역사의 발전 방향이고 발전 법칙입니다. 자, 오늘 참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국운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재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겁니다. 인재가 있으면 국운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인재를 알아보는 리더가 있으면 국운이 생기는 겁니다. 국운이 상승할 때는 그런 인재와 그런 리더가 있습니다. 국운이 쇠하다는 말은 그런 인재가 없거나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몇몇 사례를 알려드린 몇몇 사례를 보면 지금의 터키인 오스만 투르크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라는 천재적인 상인, 인재가 만든 그 지성적인 툴을 그 서유럽의 모든 지성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교류를 하면서 박터지게 싸우고 경쟁을 해서 나중에 이 근대를 만들게 되는지 왜 조선이 근대에 그렇게 버벅대고 헤매다가 하필이면 일본한테 망해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미래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인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국운은 앞으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열쇠입니다. 다음번에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든 그 인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